이번에 글을 써볼 주제는 설명하는 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잘 알거나 좋아하거나 알아보고 싶은 것들 중 한 가지 소재를 정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원하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 가지 예시를 준비했어요. 이 중에 꼭 골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에 대해 설명해 봐야지 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너무 안 나고 어려운 친구는 여기 예시 주제 중에서 골라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놀이나 게임 관련해서는 친구들에게 할리갈리 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도 있겠어요. 할리갈리를 안 해보고 처음 접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할까요? 준비물을 알려주고 카드를 내는 방법, 종을 치는 조건, 이기는 방법 등등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루미큐브도 마찬가지고 마피아 게임도 하는 방법 혹은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겠어요.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너 다 알지? 라는 마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본 나만의 보드게임이나 놀이를 설명해서 소개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든 보물찾기 놀이, 우리 반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 이런 것들 다양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네요. 음식에 대해 설명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라탕이 어떤 음식인지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라탕의 특징, 재료, 이름의 뜻, 주문하는 방법, 맵기 단계 등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탕후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떡볶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만의 아이스크림 꿀조합, 이런 것들도 설명해 줄 수 있겠네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동물의 하루 생활, 우리 뽀삐는 이걸 먹고 몇 시쯤에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무슨 의미야 하면서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겠어요. 그 외에도 강아지를 돌볼 때 필요한 것들, 강아지를 처음으로 입양하는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겠고, 고양이가 어떤 마음을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는지 알려줄 수도 있겠어요. 영화나 만화 관련해서 해리포터가 어떤 마법 학교 생활을 하는지, 해리포터 기숙사의 종류, 수업의 종류, 마법 도구나 특징, 등장인물 같은 것을 소개해 줄 수도 있겠고, 포켓몬이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고, 혹은 내가 이 글을 쓰는 김에 이거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하는 주제를 정해서 조사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나도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겠네요. 네, 장래희망이 게임 개발자라면 게임 개발자가 하는 일, 동물원 사육사의 하루, 동물원 사육사가 장래희망이면 동물원 사육사의 하루,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면 나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장소에 대해서는 키즈 카페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 놀이공원에서 알차게 즐기는 법, 물건에 대해서는 내 필통 속에 특별한 물건들을 소개하거나 어떤 특별한 물건 한 가지를 골라서 소개할 수도 있겠어요.
유행이나 취미 관련해서는 나만의 스티커북 꾸미는 법, 아이돌 포토카드 보관하는 법 같은 것도 있겠네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날, 심심한 날에 재미있게 보내는 사소한 방법들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이소 꿀템 몇 가지를 추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설명하는 글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졌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을 글로 쓰면 되는구나. 그런데 자세하게 써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죠? 이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을지 예시 작품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같이 살펴볼까요? 1. 설명하는 글 예시 작품 모음. 예시 작품 1 제목. 마라탕은 어떤 음식일까? 길을 걷다 보면 빨간 국물에 여러 가지 재료가 담긴 음식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라탕이라는 중국 음식입니다. 마라탕은 얼얼하고 매운맛이 나는 국물에 자신이 고른 재료를 넣어 끓여 먹는 음식입니다. 마라의 마는 입안이 얼얼한 맛을, 나는 매운맛을 뜻합니다. 마라탕의 얼얼한 맛은 화자오라는 향신료에서 나고 매운맛은 고추에서 납니다. 그래서 마라탕을 먹으면 혀가 찌릿찌릿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라탕의 재미있는 점은 먹고 싶은 재료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추, 청경채, 버섯 같은 채소를 넣을 수도 있고 소시지, 어묵, 두부, 만두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 당면이나 옥수수면처럼 다양한 면도 넣을 수 있습니다. 고른 재료를 그릇에 담아주면 가게에서 뜨거운 국물에 끓여 한 그릇의 마라탕을 만들어 줍니다. 마라탕을 처음 먹는 사람은 맵기 단계를 낮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라탕은 보통 라면의 매운맛과 달리 입안이 얼얼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료를 너무 많이 담으면 양이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갈 수 있으니 먹을 만큼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마라탕은 얼얼하고 매운 국물에 여러 재료를 골라 넣어 먹는 음식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재료와 맵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마라탕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예시작품 2 제목. 우리 집 강아지의 하루 생활. 우리 집에는 3살 된 강아지 콩이가 있습니다. 콩이는 갈색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로 우리 가족과 함께 생활합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먹고, 놀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 강아지 콩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콩이의 하루는 아침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7시쯤 내가 일어나면 콩이는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립니다. 산책을 나가면 콩이는 풀 냄새를 맡기도 하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산책을 다녀온 뒤에는 물을 마시고 강아지 사료를 먹습니다. 낮에는 주로 집에서 쉽니다. 가족들이 학교와 회사에 간 시간에는 방석 위에 누워 잠을 잡니다. 가끔 창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 세우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콩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은 방석과 물그릇을 늘 같은 자리에 놓아둡니다. 저녁이 되면 콩이는 가장 활발해집니다. 내가 학교와 학원에서 돌아오면 공이나 줄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놀아달라고 합니다. 나는 콩이와 공 던지기 놀이를 하거나 집 근처를 함께 산책합니다. 저녁 산책을 마친 뒤에는 발을 닦고 사료를 먹습니다. 밤에는 콩이도 잠잘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으면 콩이는 우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졸리면 자기 방석으로 가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이 듭니다. 이처럼 콩이는 아침에는 산책하고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편안하게 쉬고 저녁에는 가족과 놀며 시간을 보냅니다.
강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밥과 물을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산책과 놀이, 편히 쉴 자리도 잘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예시작품 3 제목. 고양이가 꼬리로 표현하는 마음. 고양이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꼬리는 고양이의 마음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부풀어 있는지,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고양이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양이가 꼬리를 위로 곧게 세우고 다가온다면 기분이 편안하고 반갑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꼬리 끝이 살짝 구부러져 물음표처럼 보일 때에는 사람이나 다른 고양이와 친근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다가온다면 어서 와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꼬리를 아래로 내리거나 다리 사이에 숨기고 있다면 고양이가 겁을 먹었거나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거나 큰 소리가 났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억지로 안거나 만지려고 하지 말고 고양이가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의 꼬리가 갑자기 빗자루처럼 굵게 부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깜짝 놀랐거나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고양이는 몸에 털을 세어 실제보다 더 크고 강해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때의 고양이는 장난을 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마 하고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꼬리를 좌우로 세게 휙휙 흔드는 모습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강아지는 반가울 때 꼬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고양이가 꼬리를 거칠게 움직일 때에는 짜증이 나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오래 쓰다듬고 있는데 꼬리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만 만져 달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만 보고 고양이의 마음을 언제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의 귀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있는지, 몸을 웅크리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꼬리를 세운 고양이에게는 부드럽게 다가가고 꼬리를 숨기거나 부풀린 고양이에게는 충분한 거리를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양이의 꼬리는 단순히 예쁜 장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신호판입니다. 고양이의 꼬리를 잘 관찰하면 고양이가 지금 반가운지, 무서운지, 혼자 있고 싶은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대신 꼬리로 이야기하는 고양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고양이와 사이좋게 지내는 첫걸음입니다. 예시작품 4 제목. 해리포터의 마법 학교 생활. 보통 학교에 갈 때에는 교과서와 필통을 챙긴다. 하지만 해리포터가 다니는 학교에 가려면 마법 지팡이와 검은 망토, 마법 약을 만들 도구까지 필요하다. 호그와트는 해리포터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마법 학교로 학생들이 성에서 함께 지내며 마법을 배우는 곳이다. 호그와트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먼저 자신이 생활할 기숙사를 정한다. 학생이 분류 모자를 머리에 쓰면 모자가 그 학생에게 어울리는 기숙사를 골라준다. 기숙사는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네번클로, 슬리데린의 4곳이다. 학생들은 정해진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같은 기숙사 학생들과 학교 생활을 이어간다. 호그와트의 수업은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수업과 매우 다르다. 주문 수업에서는 지팡이를 사용해 물건을 움직이거나 특별한 마법을 익힌다. 마법약 수업에서는 여러 재료를 알맞게 섞어 신기한 약을 만든다. 약초학 수업에서는 평범한 꽃이나 나무가 아니라 마법의 힘을 가진 식물을 배운다. 또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에서는 위험한 마법이나 괴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익힌다. 호그와트에서는 수업이 끝난 뒤의 생활도 특별하다. 학생들은 넓은 연회장에 모여 식사를 하고 저녁이 되면 각자의 기숙사 휴게실이나 침실에서 쉰다.
학교 안에는 움직이는 초상화와 유령도 있으며 계단은 무려 142개나 된다. 게다가 어떤 계단은 가는 곳이 달라지기도 해서 교실을 찾아가는 일조차 작은 모험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호그와트 생활이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주문을 정확하게 외워야 하고 마법 약의 재료도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넓고 비밀스러운 성 안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위험한 장소도 있다. 마법을 배운다는 것은 신기한 능력을 가지는 일이지만 그 능력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법도 함께 배우는 일이다. 호그와트는 수학이나 국어 대신 마법을 배우는 신기한 학교이다.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수업을 듣는 모습은 우리 학교와 비슷하지만 지팡이로 주문을 외우고 유령과 마주치며 움직이는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점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호그와트의 학교 생활은 평범한 하루도 마법 같은 모험으로 바꾸어주는 특별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작품 5 제목 소학과 의사는 어떤 일을 할까? 열이 펄펄 나는 아기, 배가 아파 얼굴을 찡그리는 어린이, 키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한 청소년이 병원에 왔다. 이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살펴주는 의사가 바로 소아과 의사다. 병원에서는 보통 소아청소년과 의사라고 부르며 갓 태어난 아기부터 청소년까지 진료한다. 소아과 의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아픈 어린이의 병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목이 따끔거려요. 배가 콕콕 아파요. 처럼 자신이 느끼는 증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린 아기는 아픈 곳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사는 보호자에게 언제부터 아팠는지 물어보고 체온을 재거나 목과 귀를 살펴보고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감기, 장염, 알레르기와 같은 병이 있는지 알아보고 알맞게 치료한다. 소아과 의사는 어린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일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예방접종이다. 예방접종은 몸이 어떤 병을 미리 막아낼 힘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의사는 어린이의 나이에 맞추어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접종하기 전에 몸 상태도 살핀다. 아프고 나서만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찾아가는 곳도 소아과인 것이다. 또 소아과 의사는 어린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어린이의 키와 몸무게를 재어 성장 상태를 살펴보고 걷기나 말하기 같은 발달 과정도 확인한다.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해 걱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상담하기도 한다. 어린이는 계속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는 현재의 아픔뿐 아니라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어린이를 진료할 때에는 따뜻한 태도도 중요하다. 병원에 온 어린이는 주사를 맞을까봐 겁이 나거나 낯선 진료 도구를 보고 울 수도 있다. 이럴 때 소아과 의사는 청진기로 가슴 소리만 들어볼게처럼 어린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며 안심시켜준다. 보호자에게는 약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집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소아과 의사는 단순히 아픈 어린이에게 약을 주는 사람만은 아니다. 병을 찾아 치료하고 예방접종으로 병을 막도록 돕고 키와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지 살펴보는 의사다. 어린이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소아과 의사이다. 예시작품 6 제목 아이돌 포토카드를 깨끗하게 보관하는 방법. 앨범을 열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의 포토카드가 나왔다면 어떨까? 아마 소리를 지르며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신이 나서 손으로 자꾸 만지거나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두면 소중한 포토카드에 손자국이 남거나 모서리가 구겨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최애의 포토카드를 오래도록 깨끗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포토카드를 만지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잘 닦아야 한다. 간식을 먹은 손이나 땀이 묻은 손으로 카드를 만지면 표면에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포토카드를 잡을 때에도 사진이 인쇄된 가운데 부분보다는 양쪽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잡는 것이 좋다.
그래야 반짝이는 얼굴 위에 지문 도장을 찍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포토카드는 슬리브에 넣어 보관한다. 슬리브는 포토카드 한 장을 넣는 투명한 보호 주머니이다. 이것은 먼지나 긁힘으로부터 포토카드를 지켜주는 얇은 갑옷과 같다. 포토카드를 슬리브에 넣을 때에는 억지로 밀어 넣지 말고 모서리가 접히지 않도록 천천히 넣어야 한다. 또한 오래 보관하려면 사진 보관에 알맞은 슬리브를 고르는 것이 좋다. 슬리브에 넣은 포토카드는 바인더나 단단한 보관 상자에 정리한다. 바인더를 사용하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모은 포토카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때 한 칸의 포토카드를 여러 장씩. 억지로 넣으면 카드가 눌리거나 휘어질 수 있으므로 한 칸에는 한 장씩 넣는 것이 좋다. 멤버별이나 앨범별로 순서를 정해 넣으면 포토카드를 찾는 재미도 생긴다. 보관 장소도 중요하다. 포토카드를 창가에 오래 두면 햇빛 때문에 색이 옅어질 수 있고 물병 옆이나 습한 곳에 두면 카드가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인더는 햇빛이 바로 비치지 않고 물이 닿을 걱정이 없는 서랍이나 책장에 두는 것이 알맞다. 예쁘게 꾸민다고 카드를 벽에 오래 붙여두는 것보다는 보고 싶을 때 꺼내 보는 편이 포토카드를 오래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가끔은 포토카드를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교환하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럴 때에는 카드를 맨손으로 주고받기보다 슬리브에 넣은 채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가지고 나갈 때에는 필통이나 주머니에 그냥 넣지 말고 단단한 케이스에 넣어야 한다. 가방 속에서 교과서와 물통 사이에 끼이면 소중한 포토카드가 살려줘 하고 외치게 될지도 모른다. 포토카드는 작고 얇은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과 앨범을 열었을 때의 설렘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다. 깨끗한 손으로 조심히 잡고 슬리브와 바인더에 넣어 햇빛과 물기를 피해 보관한다면 내가 아끼는 포토카드를 오랫동안 반짝반짝한 모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작품 7 제목. 설거지하는 방법.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난 뒤 싱크대에는 빨간 양념이 묻은 그릇과 컵, 젓가락이 쌓여 있다. 그대로 두면 음식물이 굳어 잘 닦이지 않고 냄새도 날 수 있다. 설거지는 사용한 그릇을 물과 세제로 깨끗하게 씻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처음에는 귀찮아 보여도 순서를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먼저, 설거지를 하기 전에 그릇에 남은 음식물을 정리한다. 먹다 남은 떡이나 밥풀을 그대로 싱크대에 흘려보내면 배수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릇에 묻은 양념은 휴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그릇이 여러 개라면 컵, 숟가락과 젓가락, 접시, 냄비처럼 종류별로 모아두면 씻기가 훨씬 편해진다. 그 다음에는 물로 그릇을 살짝 헹군다. 밥풀이나 양념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물에 잠시 불려두는 것이 좋다. 억지로 박박 문지르는 것보다 물에 불린 뒤 닦으면 힘도 덜 들고 그릇도 깨끗하게 씻긴다. 떡볶이 양념이 묻은 그릇도 잠깐 물에 담가 두면 나 절대 안 떨어질 거야 하던 빨간 얼룩이 훨씬 쉽게 사라진다. 이제 수세미에 주방 세제를 조금 묻혀 그릇을 닦는다. 설거지는 비교적 깨끗한 것부터 씻는 것이 좋다. 먼저 컵과 수저를 씻고 그 다음 밥그릇과 접시를 닦는다. 마지막에는 기름기나 양념이 많이 묻은 냄비와 프라이팬을 씻는다. 기름진 그릇을 먼저 닦으면 수세미에도 기름이 묻어 다른 컵과 그릇까지 미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릇의 안쪽뿐 아니라 바깥쪽과 바닥도 빼놓지 않고 문질러야 한다. 세제로 닦은 그릇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군다. 거품이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손으로 그릇 표면을 만져본다. 미끈한 느낌이 남아있다면 물로 조금 더 헹궈야 한다. 다 씻은 그릇은 물기가 빠지도록 건조대에 엎어놓는다. 이때 접시나 컵을 너무 높이 쌓으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 넘어지지 않게 차곡차곡 놓는 것이 중요하다.
설거지를 할 때에는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깨지기 쉬운 유리컵은 조심히 다루고 칼이나 가위처럼 날카로운 물건은 다른 그릇 밑에 숨겨두지 않는다. 날카로운 도구를 씻어야 할 때에는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설거지가 끝난 뒤에는 수세미를 깨끗이 헹구고 싱크대 주변에 튄 물도 닦아두면 주방이 한결 깔끔해진다. 설거지는 단순히 그릇을 물에 씻는 일이 아니다. 음식물을 치우고 깨끗한 그릇부터 닦고 거품을 잘 헹구고 안전하게 정리하는 순서가 필요한 일이다. 내가 사용한 그릇을 스스로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주방도 반짝반짝해지고 가족을 도왔다는 뿌듯한 마음도 함께 생긴다.